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은 환율 전쟁을 보시게 될 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협상 단계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만의 보험사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어. 근데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져가면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부채 자산이 깎였대. 미실현 손실액이 커졌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대만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달러가 빠졌어. 그럼 당연히 환차손만큼 얘네들이 손실을 얻는 거죠. 미실현 손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파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파산이 됐냐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뱅크런이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달러가 막 약세로 가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고 장기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다? 장기 채권을 갖고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럼 대만의 보험사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볼까요? 최근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나요? 얘네들이 뭐 단기채도 갖고 있었을 거고 보통 중장기채를 갖고 있었을 건데 장기채가 지금 대만의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대만의 보험사들만 미국 국채 사는 게 아닙니다. 영국 아니면 뭐 싱가폴 모든 글로벌 국가들 기관들 해외 펀드들 얘네들 다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예요. 장기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만의 보험사들만 왜 굳이 유독 무너진다고 미신현 손실액이 커서 대만 달러를 샀을까? 지네들 부채가 무너져서. 여러분들 볼게요. 대만의 보험사들이 무너지려면 달러가 약세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채권 가격이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어.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볼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나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만의 보험사들이 손실액이 커졌대. 근데 달러도 약세로 가져갔고 달러도 약세가 나왔고 미국의 국채 가격도 떨어졌어. 그러면 오케이. 근데 최근에 국채 가격이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가 않았어.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행보를 보여줬어요. 금리가 오히려 최근에는 떨어졌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약달러 때문에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던지려고 해가지고 미국 국채가 손실될까봐 대만 달러를 샀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 물론 이런 찌라시가 도니까 대만 증시에서 얘네 보험사들 있죠. 얘네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달러가 약세야. 근데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죠? 안정화됐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랐다고. 그럼 이 달러가 약세여도 어떻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상세를 일으켜줬을 건데 이것 때문에 위험해서 대만의 보험사가 대만 달러를 샀다? 이거 가능성은 낮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니까 조금 어떤 것 같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의 보험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대로 시장을 읽고 판단했잖아요, 여러분들. 분석했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채권 가격을 봐야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미실현 손실액이 나왔는지. 오히려 최근에 장기채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어요. 소폭 상승했다고. 그럼 코인 이슈야. 어찌됐든 간에 대만 달러가 강세로 나왔고 원화도 강세로 나왔고 중국도 강세로 나왔고 얘네들의 강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 대만의 보험사들이 사지 않았으면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사야 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보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거지만 환율 시장을 볼 때는 진짜 중요해요. 환율이나 외환 시장은 아무도 전문가가 없어. 우리가 막 뭐 이런 경제방송 나와가지고 뭐 환율 전문가분들 외환 시장 전문가분들 얘기하시죠.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전문가들조차도 맞지 않아요. 100% 맞추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어렵고 정답이 없는 시장이 외환 시장이고 환율 시장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외환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가장 정확도가 높으려면 가장 규모가 큰 시장부터 규모가 작은 시장 순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대만 달러가 강세로 나왔다 그래서 대만 시장만 바라보고 그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 이거를 한국만의 이유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순한 이런 오류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 분석들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대만 달러랑 우리 원화 가치를 보기 전에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위안화 가치를 봐야 돼요. 원화가 누구랑 가장 흡사하게 흐르냐면은 위안화랑 같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원화랑 가장 흡사하게 흐르는 나라가 누구냐면 대만 달러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미국이 관세 때린다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근데 150%막 200% 때리니까 위안화 절하할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막 중국을 막 때리면서 미국이 흔들리니까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오히려 위안화가 강세로 가져가 버려요. 최근 들어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볼게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안화 가치랑 가장 흡사하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위안화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애들 중에 한 가지 누굴 가능성이 높을까요? 원화가 있죠. 그리고 원화 올라가면 대만 달러입니다. 아까 대만의 보험사들이 대만 달러 대신에 원화를 샀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제 분석했었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 한국이랑 한국 원화랑 대만 달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움직이는 흐름이. 그러면 대만 달러가 강세로 나오고 원화가 강세로 나오고 위안화가 강세로 나오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날 것 같은 국가들, 아시아권 국가들, 얘네들이어서 올라가는 게 가장 크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대만 달러가 이렇게 왜 이렇게 튀었을까? 원화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강세로 나왔을까? 그거를 봤을 때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나옴에 따라 얘네들과 가장 흡사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원화랑 대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 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환율이나 뭐 외환시장 이런 것들을 볼 때 규모가 큰 시장부터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뭐 위안화, 뭐 아니면 뭐 다른 화폐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대만 달러화, 원화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 상단에 있는 얘네들을 놓쳐버리죠. 위안화는 예전 생각하면 그렇게 강세는 아닌데 왜 예전 생각하면 그렇게 강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이제 반고정환율제죠. 걔네들이 왔다 갔다 지락벼락하는 구조죠. 그리고 위안화 환율을 볼 때는 역외랑 역내가 있어요. 역외 위안화 환율 한번 보세요. 얼마나 튀었나. 자, 위안화 환율이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이 왜 이렇게 크게 예전에 비했을 때 올라가지 않은 이유 뭘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의 수출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그럼 지금 당장 위안화 가치가 쭉 올라가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을까? 중국 정부는 원하지 않겠죠. 그럴 때 지네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고시를 하면서 핸들링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한 건 보는 거는 그나마 역외. 그리고 이미 홍콩 지금 달러가 힘들죠. 더 중요한 거 이제 가볼게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지네들 화폐 가치가 강세로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 대만 달러 강세가 나오면 왜 안 좋나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코인이슈님, 자기네 화폐 가치가 강세로 가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원화 가치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비상계엄령 이후에 우리 원화 똥값 된다 막 걱정했었잖아. 한국 원화 강세, 대만 달러 강세, 위안화 강세 가져가는데 왜 안 좋아요? 중국, 대만, 한국 다 무슨 국가예요? 수출 국가죠? 수출하는 입장은 당연히 자기네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상품이 비싸지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지금 강세로 나오는 게 정부에서 진압해줘야 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작년에 우리 원화 가치 하락했을 때, 비상계엄령 터졌을 때, 막 여러분들 다 울상이었죠? 제 부동산 가치가 지금 떨어졌어요. 원화가 똥값 됩니다. 저 망하면 어떡하나요? 근데 웃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굴까? 삼성, 현대자동차, 수출하는 기업들, 반도체 얘네들 대기업 얘네들은 좋아요. SK하이닉스 직원분들 짭짤했죠? 이유가 다 있잖아. 짭짤한 이유가. 대기업들만 살아남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에도. 짭짤하다고. 자, 그럼 볼게요. 수출하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 해당 국가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봐봐. 운하님 말씀하시죠? 저는 웃었어요. 우리 회사 PS가 늘어나니까 이제. 하이닉스 하신 분 웃었대잖아. 우리 멤버십 방송 들으신 분들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 왜 좋을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본인들 화폐를 시장에 던져야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더 사주던 아니면 다른 뭐 외환 자산을 금을 담던 무언가를 담아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무조건 화폐가 강세가 된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평균치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저기서 단기적으로 지금 지내는 화폐 가치 강세를 조금 어느 정도 막아주려면 미국 국채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제가 몇 주 전에 멤버십 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는 단기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런지 다양한 이유들, 트럼프 정부 정책을 용인할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나왔네요, 지금.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재밌죠? 미리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대만 보험사 얘기까지 해가지고 쭉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스마일 달러 배웠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고 경기가 불안할 때도 달러 가치는 오르고요. 왜?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고 너무너무 잘 나가. 다 고성장이야. 그럴 때도 달러가 오르죠. 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스마일 달러 보시면 위기일 때 달러가 강세 가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까? 트럼프 정부는. 여기서 지정학적 위기를 발생시켜서 달러 강세를 가져갈까? 아니면 미국의 경제나 경기 기초 체력이 조금 더 좋게끔 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까?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당연히 두 번째죠. 여기서 위기를 한 번 더 준다? 그럼 경기 침체예요. 회복 못해요.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그걸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여러분들 무슨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리 전쟁 중이잖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우스 방송에서. 무슨 전쟁 중이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전쟁 중이라잖아.
지금은 무역 전쟁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일 달러 배운 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무역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펼쳐져야겠죠. 이해되셨나요? 미국은 완전 약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역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약달러를 원하는데 그게 현재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자, 조 얘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역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약달러를 원하는데 그게 현재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모를까요? 미국이 제조업을 한다 그러죠? 제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미국의 수많은 공장들을 수많은 공장들을 짓고 관련돼서 인원들도 충족시키고 공장이 가동시키고 난 뒤에 미국이 약달러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죠. 그럼 볼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인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약달러 정책이 트럼프가 지금 당장 약달러를 만든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한테 이득이 있을까? 좋을까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약달러는 언제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하라고 합의 있죠? 100년째 강매. 그것도 지금 당장 나올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거지. 이미 공장이 들어오지도 않았어. 공장 들어오려면요 5년에서 10년이에요. 여러분 그냥 공장 뚝딱 짓는다 끝나는 줄 알죠? 거기에다 시설 설비 장비들 다 앉혀야 되고 그거를 또 돌리려면 또 그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쉽게 되지가 않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트럼프 약달러 정책은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볼게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달러를 위해서라도 어떻다? 지금 관세 전쟁, 요 무역 전쟁을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해결해야 돼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볼게요.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됐죠? 달러 약세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돼버렸죠.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됐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다?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이 줄어들게 된다. 아까 우리 기사 보셨죠? 실제로 중국에 있는 일자리가 지금 해고되고 있죠? 수출업체들 정리해고 현실화. 일자리 불안 커져. 지금 표정 봐. 안 좋죠? 일자리가 지금 끝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이 그동안 관세를 올렸잖아요? 그럼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지네들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어요. 근데 그 카드마저도 지금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왜? 1기 때는 서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10% 올려? 오케이 10% 내려. 근데 지금은 150% 올린대. 위안화 10% 낮춘다고 해서 그 의미 있어요? 없어.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빠지면서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어. 원래는 여러분들 미국이 A라는 국가한테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돼야 돼요. 공격을 했고 어찌됐든 간에 그 관세를 두드려 맞은 국가는 미국과 협상을 봐야 돼.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돌아야겠죠.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미국이 세게 때리니까 미국마저도 흔들리면서 달러가 어떻게 된다? 약세로 빠지면 나머지 화폐 가치들이 올라가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는 하면. 그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낮추면서 미국의 관세를 상쇄시킨다? 요 카드를 한 가지 잃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또한 어떻다?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트럼프 정부의 협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지금은 무슨 땡땡 전쟁 시작입니다. 환율 전쟁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어떤 걸로 지금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앞만 봐도 그냥 환율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트럼프 임기 이제 4년 동안 환율 전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달러 약세로 빠지면서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아시아 국가들 비상 났죠? 수출 국가들, 얘네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빠지면서 수출하는 국가들 지금 수출량이 줄어들고 얘네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힘들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 달려가야죠.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환율 전쟁이라고. 아세이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부러 연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든대. 근데 그 내용이 아세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경제 방송들도 엄청 많이 다루더라고. 진짜 그렇게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고.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임기 초기 때 첫 1년 차에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지고 용인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용인시켜.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재무장관을 스콧 베센트로 임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콧 베센트 그 형님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내가 연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고 싶고 하려면은 재무장관에 연준 출신 안 칠 것 같아. 그러면 금리 인하 좀 빠르게 하지 않겠어? 아무리 제로팔 연준이잖아요. 스콧 베센트 형님이 누구냐면은 그 조지 소로스 펀드 있죠? 예전에 영란은행 폭격했던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그 헤지펀드 대표가 조지 소로스인데 그분 오른팔이에요. 쉽게 말해서 환율 시장으로 영국을 집어삼켰던 헤지펀드 대표라고. 전생에 부부였을 거라고. 환율이나 시장 흐름, 월스트리트에는 아예 그냥 이골이 나신 분이야. 주식, 환율, 여기에는 잔뼈가 굵은 분이라고요. 근데 트럼프 2기에서 재무장관을 스콧 베센트로 앉혔다? 그럼 뭘로 앞으로 전세 글로벌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뭘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환율 전문가를 앉혔다는 거는 앞으로 중국과도 그렇고 유럽과도 그렇고 모든 글로벌 국가들과 환율로 싸우겠다. 환율 전쟁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환율로 싸우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그 취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10년물 국채금리 떨어뜨린다 그러죠? 10년물 국채금리 떨어뜨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하락했어.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다고요?
지금 미친 듯이 내리고 싶을걸요. 제롬파월 연준이장 5월 달에도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뱉은 자존심이 있고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지. 자, 연준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기준금리를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시장의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게 유동성을 주고 유동성을 또 회수하기도 하고 금융시장을 관리해주는 게 연준의 역할이죠.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랑 맞나요? 맞지가 않아. 2년물 국채금리는 여기 있는데 미국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는 여기 있어.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 있고. 연준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연준은 지네들 밥그릇을 찾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일부러 트럼프 정부가 10년물 국채금리 낮추고 환율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연준과의 괴리감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만든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은 환율 전쟁을 보시게 될 거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화폐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이런 협상 단계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오늘 길었네. 이거 한 개 거의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섹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00분 정도 봐주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따봉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따봉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볼게요.